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10만 톤급 항공모함마저 도망쳤습니다. 미국 이지스함마저 긴장했던 호르무즈 해협. 예측 불가능한 위기 속에서 연합함대는 한순간 흔들렸습니다. 그때 단 한 척의 낡은 한국 구축함이 조용히 전면에 나섭니다. 놀랍게도 단 몇 분, 기존 방식으로는 불가능했던 대응으로 상황의 흐름이 완전히 뒤집힙니다. 데이터로 설명되지 않는 선택, 그리고 현장에서 증명된 압도적 결과. 전 세계 전문가들이 끝내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그 결정적 순간. 과연 무엇이 이 배를 다르게 만들었을까요?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한국이 최고라고 생각하신다면 댓글에 한국 최고라고 남겨주세요. 어디서 듣고 계신지도 함께 남겨주세요. 처음 그 숫자를 봤을 때 저는 잠깐 멈췄습니다. 보고서 표지에는 한국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아시아 보건 대응 우수 사례. 세계보건기구 내부 검토 문서였는데 제 상사가 아무렇지도 않게 제 책상 위에 올려놓고 갔죠. 안나, 이번엔 서울이야. 출장 준비해. 저는 그 자리에서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별 기대가 없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제가 가진 인상은 딱 하나였거든요. 빠르다. 빠른데 그 속도가 곧 한계라는 거. 제가 틀린 적이 없었습니다. 적어도 그때까지는요. 제 이름은 안나 브레커입니다. 나이는 48이고요. 독일 베를린 출신이에요. 세계보건기구에서 일한 지 22년째죠. 처음엔 현장 역학조사관으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보건대응평가 파트에서 프로젝트 매니저를 맡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나라들이 감염병에 제대로 대응하고 있는지 검증하러 다니는 사람이에요. 22년 동안 30개가 넘는 나라를 다녔습니다. 서아프리카 에볼라 대응, 동남아시아 조류 독감, 중동 호흡기 증후군. 그 현장들을 다 밟았죠. 그래서 저는 한 가지를 확실히 압니다. 현장에서 진짜 실력이 드러난다는 것. 그리고 대부분의 나라는 위기 앞에서 무너진다는 것도요. 한국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솔직히 제가 그렇게 생각한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4년 전 비슷한 평가 임무로 동아시아 한 나라에 간 적이 있었어요. 그 나라도 서류상으로는 완벽했죠. 체계적인 매뉴얼, 빠른 보고 라인, 숫자로 잘 정리된 성과 지표들. 그런데 막상 현장에 가보니 달랐어요. 지침서대로 움직이는 사람은 없었고 병원마다 각자 도생이었고 데이터는 중앙 집중화되어 있었지만 실제로 활용되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 나라 담당자에게 직접 말했어요. 보고서와 현실 사이에 강이 있네요. 그 강을 누가 건널 건가요? 그게 제 방식이에요.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 현장이 아니라 구조. 사람이 아니라 시스템. 그 신념 덕분에 저는 꽤 정확한 평가자로 인정받았습니다. 보고서가 나오기 전에 결론이 어떻게 될지 거의 맞췄거든요. 동료들이 농담처럼 말하곤 했죠. 안나가 의심하면 그 나라는 결국 뭔가 문제가 있어. 저는 그 말이 싫지 않았어요. 서울행 비행기를 타기 사흘 전, 저는 한국 관련 자료들을 쭉 훑었습니다. 의료 인프라 수치는 나쁘지 않았어요. 인구 1000명당 병상 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가운데 상위권이었고 의사 면허 취득 경쟁률도 높았죠. 공공의료비 지출 비율은 좀 낮았지만 민간 보험 침투율이 높아서 전반적인 접근성은 양호한 편이었어요. 수치만 보면 꽤 괜찮은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조금 더 들어가면 불균형이 보이거든요. 수도권과 지방의 의료자원 격차, 공공병원과 민간병원의 역할, 혼선, 중앙과 지자체 간 명확하지 않은 지휘체계. 저는 이 부분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이거예요. 빠르게 성장한 나라들이 갖는 전형적인 구조적 약점이죠. 겉은 탄탄해 보이는데 속이 허한 거. 저는 이 패턴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건 2023년 4월이었어요. 인천공항에서 시내로 들어오는 동안 차창 밖으로 도시가 펼쳐졌습니다. 정돈되어 있었어요. 도로도 건물도 간판도. 독일 프랑크푸르트와는 다른 종류의 정돈이었는데 뭐랄까 좀 더 긴장감이 있는 정리정돈이었죠.
에너지가 빠르게 흐르는 느낌. 저는 그 느낌이 좋지 않았어요. 빠른 에너지는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위기 앞에서는 가장 먼저 흩어집니다. 제가 지금까지 봐온 나라들이 다 그랬거든요. 숙소에 도착해서 짐을 풀고 한국질병관리청에서 보내온 일정표를 펼쳤어요. 이틀간의 현장 방문, 기관 미팅, 의료진 인터뷰. 빽빽했습니다. 저는 펜을 들고 일정표 맨 위에 한 줄을 적었어요. 가설 속도는 있으나 지속 가능성이 없는 구조. 그게 제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그때까지만 해도 그 가설이 틀릴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단 한 번도요. 첫 번째 현장 방문은 서울 외곽에 있는 중형 공공병원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곳을 좋아해요. 화려하지 않은 곳. 예산이 빠듯하고 인력이 빠듯하고 그래서 시스템에 진짜 민낯이 드러나는 곳. 대형 병원은 자원이 넘쳐서 웬만하면 굴러가거든요. 하지만 중소규모 공공병원은 달라요. 여기서 제대로 돌아가면 그 나라 시스템이 튼튼한 거고 여기서 삐거덕거리면 큰 병원의 성과는 그냥 예산 덕이에요. 담당자가 저를 맞이하러 나왔습니다. 박세진 씨라고 40대 초반의 남자였어요. 공중보건의 출신으로 지금은 감염관리 파트를 맡고 있다고 했죠. 악수를 하면서 저는 그의 눈을 봤습니다. 피곤해 보였어요. 하지만 흔들리지 않는 눈이었습니다. 안내를 받으며 병동을 돌기 시작했어요. 솔직히 처음엔 평범했습니다. 동선은 효율적으로 설계되어 있었고 의료 폐기물 처리 절차도 기준에 맞았어요. 직원들은 바빴지만 혼란스럽지는 않았죠. 저는 수첩에 메모를 했습니다. 기본은 되어 있음. 그 이상은 아직 모름. 그런데 복도 끝에서 이상한 장면을 봤어요. 간호사 한 명이 작은 화이트보드 앞에서 다른 직원 3명과 서 있었습니다. 화이트보드에는 그날 병상 현황과 대기 환자 목록이 손으로 쓰여 있었어요. 디지털 화면도 아니고 정식 회의실도 아니었어요. 그냥 복도 구석이었죠. 그런데 그 4명이 나누는 대화가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5분도 안 걸렸어요. 끝나자마자 각자 흩어졌고요. 저는 박세진 씨에게 물었습니다. 저건 정기 미팅인가요? 그가 잠깐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정기라고 하기는 어렵고요. 필요하면 하는 거예요. 하루에도 몇 번씩. 필요하면 한다. 저는 그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평가할 때 우리가 보는 기준 중 하나가 프로토콜 준수율이에요. 정해진 절차를 얼마나 따르는가. 그런데 저 장면은 프로토콜이 아니었어요. 매뉴얼에 있는 행동이 아니라 그냥 필요하니까 하는 행동이었죠. 저는 이걸 어떻게 분류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오후에는 다른 기관과의 협업 현장을 봤어요. 구청에서 파견된 공무원 2명이 병원 안에 상주하고 있었습니다. 병원 행정팀, 감염관리팀, 구청 담당자가 한 공간에 앉아서 같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공식 협약서 같은 건 없었어요. 물어보니까 박세진 씨가 담담하게 말했죠. 그냥 같이 있으면 빠르니까요.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22년 동안 저는 병원과 공공기관의 협업 구조를 수없이 봤습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그 두 조직은 서로 다른 보고 라인을 타요. 회의를 잡으려면 일주일이 걸리고 결정이 나려면 2주가 걸리죠. 한쪽이 정보를 넘기면 다른 쪽은 그걸 검토하고 검토가 끝나면 다시 피드백을 보내고 그 사이에 상황은 바뀌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같은 공간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서두르지 않았어요. 하나의 사례로 전체를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걸 저는 너무 잘 알거든요. 잘 돌아가는 사례는 어느 나라에나 있어요. 문제는 그게 예외냐 표준이냐는 거죠. 저는 수첩에 적었습니다. 운이 좋은 사례일 수 있음. 반복 검증 필요.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와서 메모를 정리했어요. 하나씩 써내려가다가 멈췄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제가 예상했던 것들이 보이지 않았어요. 공공병원 특유의 늘어짐, 민간병원과의 단절, 기관 간 칸막이. 그게 없었죠. 없는 게 아니라 어쩌면 제가 못 본 걸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가설을 바꾸지는 않았습니다. 아직은요. 하지만 처음으로 아주 작은 균열이 생겼어요.
제가 미리 그려놓은 그림의 한 귀퉁이가 살짝 벗겨진 느낌이었죠. 저는 그 느낌을 무시했습니다. 오래된 습관이었어요. 열흘째 되던 날이었어요. 아침에 기관 미팅이 잡혀 있었는데 들어가기 전에 박세진 씨가 복도에서 저를 잠깐 불러 세웠습니다. 표정이 달라져 있었어요. 지난 열흘간 늘 담담했던 그 얼굴이 아니었죠. 저는 바로 느꼈어요. 뭔가 터졌다. 수도권 외곽 지역에서 감염자 수가 급격하게 늘고 있다는 거였어요. 사흘 만에 3배. 예측 모델보다 빨랐습니다. 해당 지역 거점 병원의 음압 병상은 이미 절반을 넘겼고 일반 입원 병상도 여유가 없었어요. 인력 문제도 겹쳤죠. 감염 우려로 잦은 격리에 들어간 의료진이 생기면서 실제 가용 인력이 더 줄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왔다. 이게 제가 기다리던 순간이었습니다. 평상시엔 어느 나라나 그럭저럭 돌아가요. 중요한 건 위기 때예요. 여기서 진짜 실력이 드러나거든요. 저는 박세진 씨에게 말했어요. 현장에 같이 가도 되겠느냐고요. 그가 잠깐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비해두겠다고 했어요. 차로 1시간쯤 달려서 해당 지역 병원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이미 상황을 머릿속으로 그려놓고 있었어요. 응급실 앞에 환자들이 밀려있고 직원들은 지쳐있고 지휘 체계는 혼선을 빚고 제가 서아프리카에서도 동남아에서도 봐온 장면이었죠. 그런데 막상 도착해보니 달랐어요. 달랐는데 더 나쁜 쪽으로. 응급실 앞에는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밀려있지는 않았어요. 정확하게 분류되어 있었죠. 중증, 중등도, 경증. 그 분류를 누가 하고 있느냐고 하면 의사 1명, 간호사 2명, 그리고 구청에서 파견된 행정 인력 1명이었어요. 넷이서 입구에서 바로 정리하고 있었죠. 하지만 안을 보니 상황이 달랐습니다. 병동 입구에서 담당 간호사가 저에게 수치를 보여줬어요. 음압 병상 6개 가운데 5이 차 있었습니다. 일반 격리 병상도 8개 중 7이었죠. 의사 2명이 동시에 중증 환자 2명을 보고 있었어요. 1명은 응급처치 중이었고 다른 1명은 통화 중이었습니다. 상급병원으로 전원을 요청하는 통화였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노트에 적었습니다. 한계 도달. 이건 시스템이 흔들리는 초기 신호예요. 병상이 다 차고 인력이 소진되기 시작하면 그 다음은 시간 문제입니다. 저는 이 패턴을 너무 잘 알아요. 처음에는 구멍이 작아요. 그 구멍을 사람이 메워요. 그런데 사람이 지치면 구멍이 커지고 구멍이 커지면 사람이 더 빠르게 지치죠. 악순환의 시작이에요. 박세진 씨가 제 옆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물었어요. 지금 상위 기관에 보고가 됐느냐고요. 됐습니다. 30분 전에요. 그가 대답했어요.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지원이 언제 오느냐고요. 그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전화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저는 그 침묵이 어떤 의미인지 알 것 같았어요. 지원이 오기까지 시간이 걸린다. 그 사이에 현장은 버텨야 한다. 그 버팀이 언제까지 가능할지는 아무도 모른다. 저는 22년 경험으로 한 가지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병원은 오늘 밤을 버티기 어렵다. 내일 아침이면 뉴스가 날 거다. 그날 저는 숙소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현장에 남았습니다. 어떻게 무너지는지 끝까지 보려고요. 저녁 6시가 넘었을 때였습니다. 병원 앞 주차장에 승합차 한 대가 들어왔어요. 뒷문이 열리더니 사람들이 내렸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사람들이었는데 병원 소속이 아니었어요. 들어오면서 병원 직원에게 짧게 인사하는 걸 봤죠. 어디서 오셨어요? 강남 쪽 민간 병원이요. 지원 나왔습니다. 저는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박세진 씨에게 물었습니다. 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온 건가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발적으로요. 공문 한 장이 나갔고 가능한 분들이 오신 거예요. 공문이 나간 건 오후 2시였습니다. 4시간 만에 사람들이 왔어요. 저는 계속 지켜봤습니다. 1시간쯤 지나니까 또 다른 차가 들어왔어요. 이번엔 인근 요양병원에서 파견된 간호사 3명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인근 보건소에서 행정 지원 인력이 왔고요.
저녁 9시 무렵 아침보다 인력이 오히려 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수첩을 꺼냈어요. 그런데 뭘 써야 할지 몰랐습니다. 이건 제가 아는 카테고리에 없는 거였어요. 세계보건기구 평가 기준에는 자발적 의료 지원 네트워크 구동 시간이라는 항목이 없거든요. 중앙에서 명령이 내려가고 그게 집행되는 구조. 그게 우리가 아는 위기 대응이에요. 지원 인력이 오는데 사흘이 걸리면 느린 거고 하루면 빠른 거라고 분류하죠. 4시간은 기준 자체가 없었어요. 병상 재배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낮에 상급기관에서 명령이 내려오면 인근 민간 병원에서 병상을 조정할 거라고 예상했어요. 하지만 실제로 일어난 건 달랐어요. 박세진 씨가 직접 인근 병원 2곳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것도 공식 라인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알던 원장님들한테요. 그분들이 그날 오후에 바로 조정했어요. 저는 그에게 물었어요. 원래 이렇게 하는 건가요? 그가 잠깐 웃었습니다. 상황이 급하면요. 그렇게 대답했어요. 밤 11시였어요. 저는 병원 복도 끝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조용했어요. 제가 오늘 밤 이 병원이 무너질 거라고 예측했는데 지금 이 병원은 조용히 돌아가고 있었죠. 아까보다 더 많은 인력으로, 아까보다 더 안정적으로. 저는 노트를 펼쳐서 아까 적어놨던 메모를 다시 읽었어요. 한계 도달. 그 아래 줄에 다시 썼습니다. 예측 틀림. 그게 전부였어요. 저는 분석을 더 적지 않았습니다. 분석을 하려면 이게 왜 가능한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하는데 저는 그 설명을 아직 몰랐거든요. 매뉴얼이 아니었어요. 지침서도 아니었어요. 개인과 개인 사이에 뭔가가 있었는데 저는 그게 뭔지 그때는 이름을 붙일 수가 없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려는데 복도에서 교대 나온 간호사 한 명이 지나갔어요. 마스크 위로 눈만 보였는데 피곤한 눈이었어요. 그런데 걸음이 느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한참 봤어요. 안정됐다고 생각했던 게 사흘 만이었어요. 이번엔 다른 종류의 위기였습니다. 특정 지역에서 방역 정책을 두고 시민들의 반발이 터졌어요. 집합 제한 조치가 갑작스럽게 강화됐는데 사전 안내가 부족했던 탓이 컸습니다. 소상공인들이 먼저 나섰고 그게 금방 퍼졌어요. 저는 뉴스를 보다가 잠깐 내려놓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서부터야. 시스템이 아무리 좋아도 사람이 안 따르면 끝이에요. 저는 이걸 오래전에 배웠습니다. 서아프리카에서 에볼라가 터졌을 때 현지 주민들이 의료진을 피해 달아난 적이 있었어요. 감염자를 숨기고 치료소를 피하고 자기들끼리 격리했죠. 그 순간부터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데이터도 추적도 치료도. 신뢰가 없으면 아무것도 작동 안 해요. 저는 박세진 씨에게 연락했어요. 지금 민원 현황이 어떠냐고요? 한참 뒤에 답이 왔습니다. 콜센터에 전화가 폭주하고 있고 보건소 앞에 항해 방문이 이어지고 있다고 했어요. 일부 지역에서는 자가 격리 이탈자도 나오고 있다고 했죠. 실제 대응 속도가 떨어지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저는 그날 오후 현장에 나갔습니다. 보건소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중년 남성 한 명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고 보건소 직원이 마스크 너머로 차분하게 무언가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멀리서 지켜봤어요. 답답했습니다. 방역 당국이 아니라 저 개인적으로 답답했어요. 이 직원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 내용은 분명히 맞는 말이에요. 바이러스는 기다려주지 않아요. 제한 조치가 늦어지면 그 피해는 더 큰 형태로 돌아와요. 그걸 저는 수십 개 나라에서 봐왔거든요. 하지만 그 앞에서 항의하는 사람도 틀린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문을 닫으라고 하면 그 가게 사람은 내일 뭘 먹고 사느냐는 질문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결국 그 자리를 떠났어요. 숙소에 돌아와서 초안 보고서를 열었습니다. 지금까지 쓴 내용들을 다시 읽었어요. 빠른 의사결정, 자발적 협력, 민관 연계. 그 단어들이 지금 현실과 겹쳐졌는데 갑자기 불확실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사장에서 예측이 틀렸다고 적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시 제가 틀렸던 게 맞는 건지 확신이 흔들렸어요. 어쩌면 그게 예외였던 걸 수도 있다.
어쩌면 지금이 진짜 한국이고 저번 밤이 특수한 상황이었던 걸 수도 있다. 저는 가설을 원래대로 되돌렸어요. 속도는 있으나 지속 가능성이 없는 구조. 이틀 뒤 대응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졌습니다. 현장 인력 피로도가 누적됐고 시민 협조도가 낮아지면서 추적 조사에도 차질이 생겼어요. 저는 박세진 씨와 저녁 식사를 했는데 그가 처음으로 피곤한 표정을 드러냈습니다. 말수가 적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상황. 그가 잠깐 밥그릇을 내려다보다가 대답했어요. 솔직히 어렵습니다. 시스템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지쳤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맞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사람이 지치면 시스템도 지치는 거라고. 그러니까 결국 지속 가능하지 않은 거라고.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저는 또 틀렸습니다. 아침 7시였어요. 저는 어제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확인하려고 보건소 쪽으로 나갔습니다. 어제 저녁에 박세진 씨가 오늘 좀 어려울 것 같다고 했거든요. 자원 인력도 줄었고 민원도 계속 들어오고 있다고 했었죠. 그런데 보건소 앞에 도착했더니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제 항의하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었어요. 앞치마를 두른 아주머니들 서너 명이 뭔가를 들고 서 있었고 대학생처럼 보이는 젊은이들이 주차장 쪽에서 뭔가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가까이 가서 봤더니 식사였습니다. 보건소 직원들 드리려고 싸온 밥이었어요. 저는 그냥 지나치지 못했어요. 그 중에 한 분한테 물었습니다. 여기 자원봉사로 오신 건가요? 네, 동네 부녀회예요. 직원들이 고생하신다고 해서요. 그분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오전 내내 비슷한 장면들이 이어졌어요. 지역 커뮤니티에서 자발적으로 만든 연락망을 통해 자가 격리 어르신들에게 생필품을 전달하고 있었고 인근 교회 청년부에서 나와서 밀접 접촉자 안내 전화를 돕고 있었습니다. 배달 기사들이 자발적으로 방역 물품 운반을 돕겠다고 나선 것도 그날이었어요. 아무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저는 박세진 씨한테 전화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물어보려고요. 그가 전화를 받더니 잠깐 웃음이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원래 이래요. 어렵다는 게 알려지면 사람들이 나와요. 저는 멈췄습니다. 원래 이래요. 그 말이 이상하게 오래 머릿속에 남았어요. 저는 22년 동안 위기 대응을 평가해왔습니다. 그 기준은 항상 하향식이었어요. 중앙에서 명령이 내려오고 그게 지방으로 전달되고 지방에서 현장으로 흘러가는 구조. 그 속도가 빠르면 잘하는 나라, 느리면 못하는 나라. 그게 제 기준이었어요. 그런데 이건 반대였습니다.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는 힘이었어요. 저는 그 오전에 걸어다니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이게 훈련된 건가? 아니면 자연스러운 건가? 이 두 가지가 왜 중요하냐면 훈련된 거면 복제할 수 있어요.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지침을 만들고 다른 나라에 이식할 수 있죠. 하지만 자연스러운 거라면 달라요. 그건 그 사회가 오랜 시간 동안 쌓아온 무언가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저는 점심을 먹다가 박세진 씨한테 물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걸 알면. 그가 잠깐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어렵게 살아온 나라거든요. 어려우면 같이 하는 게 익숙해요. 짧은 대답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 한 문장이 어떤 논문보다 더 많은 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초안 보고서를 다시 열었어요. 사장 예측 틀림이라고 썼던 줄 옆에 새로 한 줄을 더 추가했습니다. 시스템 외부에 시스템이 있음. 아직 정확한 단어를 찾지 못했지만 제가 뭔가 중요한 걸 보고 있다는 건 알았어요. 3주째가 됐습니다. 저는 서울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전체 데이터를 정리했어요. 감염자 추이, 병상 회전율, 대응 시간, 민원 건수. 숫자들이 쭉 나열됐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숫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분명했어요. 위기가 있었습니다. 병상이 부족했고 인력이 소진됐고 시민 반발도 있었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 이후에 일어난 일들도 숫자에 기록돼 있었습니다.
자원 인력 유입 속도, 병상 재배치 완료까지 걸린 시간, 민원 건수가 정점을 찍고 다시 내려오는 곡선. 이게 다 제가 처음에 예상한 것과 달랐어요. 저는 보고서 첫 장을 열었습니다. 처음에 썼던 가설이 있었죠. 속도는 있으나 지속 가능성이 없는 구조. 저는 그 문장을 지웠습니다. 쉽지 않았어요. 22년 동안 제 분석이 이렇게 정면으로 틀린 적이 없었거든요. 저는 틀린 게 아니라 불완전한 거라고 말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맞는 부분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핵심 부분에서 틀렸습니다. 저는 한국의 대응이 매뉴얼 중심의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위기에서 무너질 거라고 봤어요. 그런데 그 판단이 틀렸어요. 매뉴얼이 없는 게 아니었어요. 매뉴얼 너머에 있는 무언가가 있었던 거죠. 박세진 씨와 마지막 미팅을 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솔직하게 말했어요. 처음에 제 평가가 틀렸다고요. 그가 고개를 저었어요. 틀리신 게 아니에요. 우리도 어렵거든요. 그게 맞아요. 저는 그 말이 오히려 더 인상적이었습니다. 잘 됐다고 하지 않았어요. 어렵다는 걸 인정했어요. 그러면서도 그 어려움을 어떻게 헤쳐나가는지를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죠. 저는 보고서 결론 부분을 다시 썼습니다. 22년 동안 저는 보건 대응을 시스템의 언어로 설명해 왔습니다. 지휘 체계, 자원 배분, 대응 속도, 프로토콜 준수율. 한국은 그 언어로 완전히 설명이 안 됩니다. 숫자는 나오지만 그 숫자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설명하는 변수가 우리 기준에 없어요. 저는 결론에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의 보건 대응은 효율이 아니라 신뢰로 움직인다. 그리고 그 신뢰는 제도가 만든 게 아니라 그 사회가 오랜 시간 동안 쌓아온 것이다. 이 문장을 쓰는데 3주가 걸렸어요. 처음 서울에 왔을 때 썼던 가설을 생각하면 어이가 없을 만큼 달라진 결론이었죠. 하지만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데이터가 그렇게 말하고 있었고 무엇보다 제가 직접 봤으니까요. 저는 세계보건기구 평가자입니다. 나라들을 판단하는 게 제 일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나라를 판단하는 대신 제 기준을 다시 들여다보게 됐습니다. 그게 이 출장이 제게 남긴 것이었어요. 베를린으로 돌아가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비행기가 늦은 오후였기 때문에 저는 시간이 좀 있었어요. 박세진 씨가 마지막으로 한 곳을 데려가 주겠다고 했습니다. 거창한 곳이 아니었어요. 그냥 동네 보건소 하나였죠. 지난 3주 동안 제가 가장 많이 드나들던 곳이기도 했어요. 도착하니까 익숙한 얼굴들이 있었습니다. 앞치마 아주머니들은 안 계셨지만 직원들은 있었어요. 아침 교대 시간이었는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그냥 로비에 서 있었는데 직원 한 명이 저를 알아보더니 고개를 꾸벅 숙였어요. 저도 인사를 했죠. 그게 전부였어요. 저는 그 공간에 잠깐 서 있었습니다. 3주 동안 제가 본 것들이 머릿속에 잠깐 지나갔어요. 복도 화이트보드 앞에서 5분 만에 미팅을 끝내던 4명. 저녁 6시에 주차장에 들어오던 민간 병원 지원 인력. 아침 7시에 밥을 싸온 부녀회. 밤 11시에 느리지 않은 걸음으로 복도를 지나가던 간호사. 숫자가 아니었어요. 장면들이었습니다. 저는 보고서 마지막 문장을 어떻게 쓸지 며칠째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 순간 갑자기 알 것 같았어요. 비행기 안에서 노트북을 열고 마지막 한 문장을 썼습니다. 이 시스템은 복제할 수 없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솔직한 말이에요. 저는 22년 동안 좋은 시스템을 찾아서 그걸 다른 나라에 이식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제가 본 건 이식이 가능한 종류의 것이 아니었어요. 이건 그 사회가 가진 것이었어요. 전쟁의 폐허에서 출발해서 가진 게 없어서 서로 기댈 수밖에 없었던 시간들이 쌓인 것이었죠. 그걸 문서로 옮겨 다른 나라에 심는다고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저를 겸손하게 만들었습니다. 한국이 대단한 나라여서가 아니에요. 저 자신이 22년 동안 숫자와 데이터로만 나라를 봐왔다는 걸 이번에 처음으로 확실히 느꼈거든요.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것들을 저는 측정 불가 변수라고 제외해왔는데 어쩌면 그게 가장 중요한 변수였던 거예요. 저는 베를린에 도착해서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상사가 읽더니 저한테 물었어요. 한국이 이렇게 좋은 나라였냐고요.
저는 잠깐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좋다는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다른 나라라고 했습니다. 그게 제가 내릴 수 있는 가장 정확한 말이었어요. 지금 이 이야기를 보시는 여러분은 이미 아실 거예요.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를요. 저는 3주 만에 배웠고 여러분은 태어나면서부터 그 안에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오히려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한국 사람이라서 가장 자랑스러웠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이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